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저번 강좌에서 아두이노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저희가 코텍스 M3 기반의 STM32 CPU를 아두이노에 포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사용한 코텍스 M3 보드는 STM32F103 CBT6인데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보드를 스마트 로봇 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GCC 컴파일 환경과 아두이노 컴파일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고요. 아두이노 IDE 환경에 대한 설명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AD 컨버터와 그 다음에 PWM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RC카를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만드는 예제가 있어서 이걸 한번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F103CBT6 저희가 사용한 CPU의 풀 네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ST 마이크로에서 만든 코텍스 M3 계열을 STM32라고 보통 하겠고요. 이 STM32의 코텍스 M3는 ARM 버전 5, M 버전을 써서 썸2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STM32 보드에서 72메가의 클럭 속도를 갖고 있고요. 128KB의 프레시 메모리와 20KB의 SRAM을 갖고 있는 이런 STM32F1 계열의 CPU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ZVRCT라고 있는데 각각의 핀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T, C, R, V, Z로 나누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한 것은 C 타입을 써서 48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의미는 메모리 사이즈를 얘기하게 되는데 B라는 것은 128KB의 프레시 메모리를 갖고 있고 T라는 것은 패키지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QFP 타입 48핀짜리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이라는 의미는 온도 스펙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맵이 있는데 메모리 맵이라는 것은 내부의 기능 블록과 기능 블록의 레지스터들이 특정 번지에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텍스 M3 계열의 맨 밑에 0번지부터는 코드 에리어가 돼서 여기에 이제 프레시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쓸 수 있는 SRAM이 2000, 0000, 그 다음에 각종 주변 장치들이 4000, 0000. 그 다음에 익스터널 램하고 익스터널 디바이스가 이제 다음 번지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코텍스 M3 내부에 주변 장치가 존재하는데 이런 코텍스 M3 내부의 주변 장치들은 에코 번지부터 시작되는 부분들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서 크게 여기서 이제 관여해야 될 부분들은 4개의 메모리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 SRAM 영역,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영역, 그 다음에 코텍스 M3 내부의 주변 장치 영역들로 해서 이 네 영역들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STM32 계열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코텍스 M3 코어를 사용했고요. 이 코텍스 M3 코어는 ARM 버전 7의 M 타입, 즉 썸2 명령어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썸2 명령어는 16비트 명령어 체제로 되어 있고요. 이 16비트 명령어 체제로 메모리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내부에 들어오면서 16비트가 32비트로 변환이 되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썸2 디코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32비트 ALU 연산이 되는데 여기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ARM 버전 7의 M 타입
버전이 되겠습니다. 하버드 아키텍처고 실질적으로 1.25 DMIPS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Sumpt Instruction Set을 갖게 되고요. 32비트 CPU 퍼포먼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싱글 사이클 멀티플리 앤 하프 하드웨어 디비전,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 기능이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리얼타임 특성들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ARM 버전 ARM7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5% 정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45% 정도 코드의 덴시티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STM32F103CBT6의 내부의 주변 장치와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28KB의 메모리 사이즈 갖게 되고 20KB의 SRAM 영역이 있어서 데이터 영역이 되겠고요. 읽고 쓰기가 가능하겠고, 타이머가 제너럴 퍼포스와 어드밴스드 1개, 그래서 4개의 타이머를 갖게 되고요. SPI 2개, I2C 2개, USART 3개, USB 하나, 캔 통신 하나, 그 다음에 GPIO가 37개까지 최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8핀 패키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만든 보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 위아래로 20핀씩 40핀을 배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트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부트라는 스위치는 코텍스 M3 STM32는 부트 모드에 따라서 유저 프레시 영역과 시스템 프레시 영역이 있는데, 시스템 프레시 영역은 다운로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스위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STM32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점퍼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 프레시 퓨징을 할 동안은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퓨징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 UART가 필요한데 이거를 USB to 시리얼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워 쪽은 보드 핀에서부터 5V를 공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USB를 통해서 5V 전원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40핀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STM32는 한 핀에 여러 개의 기능들이 총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USB, UART, 디지털 인풋,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I2C, SPI, CAN. 실질적으로 이것이 STM32에서 갖고 있는 전체 주변 장치 기능들인데 각 핀마다 중첩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컴퓨레이션 할 때 어떤 형태로 핀 맵을 쓰느냐를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리매핑을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핀을 쓰고 진짜 핀을 사용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별표 처리된 리맵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핀까지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로봇 보드라는 것을 가지고 코텍스 M3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KL 컴파일이나 IAR 컴파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GCC 컴파일러를 가지고 순수하게 컴파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L 컴파일이나 AIR 컴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CC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리소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예제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실제 컴파일의 원리라든가 STM32 코텍스 M3의 동작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은 이 정도 레벨까지 들어오진 않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은 툴의 의존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툴이 사용하는 거 이상의 지식을 서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가 이거는 실제로 아두이노가 GCC 기반이고 그래서 나중에 비교 차원에서도 GCC와 일반 GCC를 사용한 거하고 아두이노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개발 환경에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GCC를 사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GCC를 활용한 예제들은 GCC 컴파일러 자체, 그다음에 메이크 파일, 앵커 스크립터,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각종 이제 명령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코텍스 M3 활용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M32 활용 예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은 STM32 안에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의 주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기화 과정에서부터 파워 리셋이라고 하죠. 파워 리셋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초기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초기화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를 가지고 이런 이제 각종 주변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PIO, UART, PWM, I2C 이런 주변 장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레지스터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제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포팅한 아두이노 기반으로 하게 되게 되면 여기 핀맵 구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기반의 핀맵과 그 핀맵을 통해서 활용된 API 활용의 방법에 대한 예제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하고 많은 부분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제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버튼 처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이 보통 저희가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블루투스 통해서 어떻게 CPU에 전달이 되고 그 CPU가 어떻게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RTOS라는 측면은 사실 요 근래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슈화는 되진 않지만 좀 더 이런 CPU라든가 펌웨어를 이해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RTOS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텍스 M3 기반의 RTOS 코어를 분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텍스 M3 기반으로 GCC 기반으로 마이크로C OS2를 포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거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코텍스 M3 있는 레지스터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 그런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예제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게 이제 포팅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활용 면에서는 타스크별로 어떤 식으로 전반적인 과정들을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스크별 실행 실습을 통해서 RTOS의 원리 및 활용 방법까지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드를 개발하게 했고요. 저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 로봇 보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로봇의 이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이 코텍스 M3 CPU를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일반적으로 간단한 로봇들은 아트멜을 가지고 많이 개발을 했었었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코텍스 M3 계열의 CPU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STM32 기반의 라인 트레이서라든가 박기형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용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보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회로도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가 CPU STM32 CPU고요. 이제 8메가 클럭이 입력이 돼서 내부에서 9배가 체배가 되었고 72MHz의 시스템 클럭이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개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셋 모드, 부트 모드를 결정하는 핀이 두 개죠. 그래서 부트 제로하고 부트 1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제로로 묶여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저가 퓨징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부트 모드가 1, 0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부에 있는 부트 로더가 동작이 돼서 시리얼로 다운로딩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에 퓨징하도록 해주는 그런 퓨징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나중에 점퍼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스위치 처리를 해서 퓨징하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퓨징이 끝나면 그 시간이 아마 한 30초에서 길면 한 1분 정도 되는데 그때만 계속 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퓨징이 다 끝나면 처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위치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리셋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원단을 가게 되면 자 5V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5V 입력을 두 군데서 받죠. 핀에서부터 5V를 받고요. 그 다음에 USB 전원을 받도록 해서 실제로 이제 USB 전원을 보통 이제 쓰게 되면 아답터가 동작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고 보드도 구성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V 입력을 받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3V로 변환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드 내부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PC와 바로 UART로 연결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보통 그 버추얼 컴포트로 활용하도록 해서 USB가 마치 이제 CDC라고 보통 하는데 그 USB가 시리얼 통신을 하는 기능으로 가상화를 시켜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두이노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아트멜 보드로 되어 있던 아두이노 보드보다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의 칩의 구성을 가지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USB to 시리얼 보드가 장착이 돼서 실제 여기서는 아까는 가상 UART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UART가 물려지게 되는데 이 물리적 UART가 제공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까 부트로더를 퓨징한다든가 내부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을 때 퓨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끔 사용하다 보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날아갔을 때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JTAG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보드를 2만 원대 중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2만 원대 중반에 판매하는 보드에 JTAG 같은 장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USB 하드웨어로 해서 USB to 시리얼이 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드를 제작하는 데 원가를 줄이도록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USB 시리얼 보드가 있는데 실리콘랩에 SP2102라는 CPU를 써서 USB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로 STM32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플래시 퓨징을 할 때 부트로드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5V가 전원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 USB 시리얼을 쓰더라도 전원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층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어셈블러만을 사용할 때는 어셈블러라는 것이 이제 내부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혹은 CPU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코딩이 안 되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어셈블러를 통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레지스터 레벨에서 내부 레지스터 레벨에서 기술이 돼서 어셈블러가 이제 표현이 돼갖고 이걸 심벌로 추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를 심벌로 추상화를 해서 처리한 것이 어셈블러고요. 그래서 1대1로 명령어와 기계어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셈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콤의 내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계어로 이것이 컴파일이라는 것이 어셈블러를 기계어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부분의 지식이 요구가 되고 전문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셈블러라고 한다면 C 언어는 모든 걸 메모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맵이 중요하게 되고 어떤 번지에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가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포인터 같은 개념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메모리 맵으로 추상화되고 주변 장치들을 핸들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텍스 M3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API로 만들어서 좀 더 범여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각 이제 좀 표준화되어 있는 랭귀지를 API로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또 코텍스 M3를 가지고 각각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네들 CPU를 만들 때 주변 장치에 대한 메모리 맵이 다 틀려지고요. 사용하는 API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반도체 회사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CPU의 특성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두이노를 쓰게 되면은 아두이노는 모든 그 코텍스 M3 기반의 CPU에 아두이노가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모든 API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두이노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도체 업체에 따른 코텍스 M3의 어떤 CPU냐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핀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API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령 해당되는 핀을 디지털 인풋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핀 번호가 몇 번이고 그 디지털 인풋으로 어떤 식으로 잡느냐는 API에 의해서만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환경에서의 모든 보드들은 동일한 특성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두이노는 핀맵으로 추상화를 해버린 거죠. 메모리 맵으로 추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언어들이 C 언어를 안 쓰고 좀 더 쉬운 랭귀지나 아니면 그래픽화되어 있는 랭귀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래픽화하거나 랭귀지를 쉽게 한 게 아니고 C 언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서 통합 환경, 개발 환경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일을 작성하거나 기존 걸 열어서 컴파일하고 다운로딩하고 모니터링 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아두이노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소스가 굉장히 다양한 예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보면은 해당되는 기능이 아두이노 기반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 혹은 핀맵에서 아까 번호만 몇 가지만, 핀의 번호만 맞춰주면 되는 그 정도의 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아두이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마트 로봇 보드를 가지고 개발 환경을 만들었는데, 보드에 여기 보셨듯이 USB2 시리얼을 이제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프레시 로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ST 마이크로에서 제공한 프레시 툴이죠. 이거 연동이 돼서 컴파일 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컴파일 환경인데요. 컴파일 할 때 있어서 저희가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파일을 열어서 더블 클릭만 하면은 컴파일이 완료가 되도록.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잘 구성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더블 클릭을 해서 컴파일이 완료가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름대로는 이제 쉽게 개발 환경을 버미어 랩에서 작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퓨징이 되고 나서, 자, 퓨징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드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스위치 1을 계속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리셋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초기 할 때.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이 프레시 로더 데몬스트레이션을 실행을 해서 퓨징이 될 때까지 계속 눌러주고 있으면 내부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띄게 되면 모드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프레시 메모리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셋을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이제 뿌려지게 되고, 저희가 이거를 보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리얼로 C라는 문자가 계속 무한하게 계속 뿌려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바탕화면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리얼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C라는 것이 화면에 전체에 다 이렇게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보드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저희 컴퓨터 환경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 설정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STM32에서 가장 원시적인 개발 환경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뭐 어떤 실제로 이제 C 언어를 쓰더라도 다른 이제 IDE를 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안 쓰고 더블 클릭해서 GCC에 바로 컴파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GCC 컴파일러, 프레시 로더 데모, 그리고 시리얼 터미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를 다운로딩 받습니다. 코드 서서리에 G++ 라이트 버전을 다운로딩 받게 되고요. 현재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시면 해당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인스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라이트 에디션이라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간단하게 등록 절차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메일을 인서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메일을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메일로 다운로드 사이트가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메일로 전달된 사이트에 가서 IA32 윈도우즈 인스톨러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딩 완료가 되면 컴파일러를 이제 인스톨을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된 인스톨되어 있는 컴파일러가
제대로 깔려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다운로딩 하는 컴파일 압축을 풉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C소스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a.cm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컴파일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해당되는 곳에 skeleton underbar stm32.bin이라는 바이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프레시 메모리에 STM32에 128메가 8KB 프레시 메모리 영역에다가 퓨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ST 마이크로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레시 로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시 로더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곳에 가서 다운로딩을 하시고 나서 인스톨 하시게 되면은 프레시 로더 데몬스트레이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아까 보드를 USB 시리얼과 USB 보드를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USB 자체에서 전원이 분급이 되기 때문에 어댑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프레시 로더를 통해서 이제 그 바이너리를 다운로딩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터미널을 시리얼 터미널을 125.200 bps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화면에 C가 이제 가득하게 보여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그 코드 소설이 그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라이트 에디터, 이것은 이제 IDE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컴파일러만 있는 버전이 됩니다.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메일을 등록한 절차가 나오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코드 소스리를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알려진 다음에 그걸 다운로딩해서 인스톨하는 과정이 이제 다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 소스리 그 GCC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am-none-eapi-gcc를 하고 치고 나서 한 칸 띄고 -v라는 옵션을 치게 되면은 해당되는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화면에 나오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인스톨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시 퓨징 할 수 있는 프레시 로더 데몬스트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드에 스위치 1을 누르는 상태에서 리셋을 반드시 눌러준 다음에 계속 그 스위치 1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컴포트 사용하는 컴포트 USB to 시리얼 컴포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쭉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바이너리를 등록할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바이너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퓨징을 하게 되고, 퓨징이 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STM32에 등록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환경은 똑같이 GCC 기반을 하는데요. 아두이노 그 ID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스톨 과정이 없습니다. 인스톨을 안 하고 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딩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은 그 자체로 바로 개발 환경은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ID 아이콘이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통합 환경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그 파일이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여러 가지 이그젠플이 제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파일에 예제로 가서 아날로그에 가서 해당되는 예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예제가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컴파일이고 다운로드고 이게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거를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이 완료가 된 거를 요 밑에다가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딩을 하게 되면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실제로 다운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부트로드하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펌웨어에서 부트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 스위치 1을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 환경에서 계속 이제 이 반복적으로 컴파일하고 다운로드하고 실행된 결과를 보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두이노의 굉장히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의 코드를 보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셋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있습니다. 셋업은 초기화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펌웨어에서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을 하나하나 제어하고 초기화를 해줘야지만 되지만 아두이노의 또 다른 장점은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초기화는 미리 다 처리가 된 다음에 셋업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이 셋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루프가 계속 무한 루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돕니다. 그럼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AD 컨버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PWM으로 LED를 제어하기 위한 과정들을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DC 핀에 대해서 해당되는 핀 맵에 대한 몇 번 핀인지 AD로 규정되어 있는 핀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고요. 그거를 아날로그 인풋으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ADC 기능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WM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되는 PWM을 PWM 기능으로 잡겠다라는 의미가 이 해당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핀이 하나는 ADC로 컴퓨레이션이 되는 거고 하나는 PWM으로 컴퓨레이션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리드 아날로그 리드라고 해서 ADC로 잡혀 있는 핀으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자,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LED 쪽에다가 RGB LED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전달되어 있는가를 USB부터 시리얼 가상 시리얼을 통해서 UART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어떤 값들이 그 LED한테 전달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RC카를 하나 예제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구성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만든 STM32 스마트 로봇 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모터 제어하기 위한 모터 제어 컨트롤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의 의도는 뭐냐면 저가로 그냥 기존에 있던 모터 컨트롤러들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스마트 로봇이라는 보드의 핀맵으로만 연결을 시켜서 RC카를 제어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도록 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명령은 전후 좌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이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아서 결국은 요 RC카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내장되어 있는 RC카 회로를 분석을 했는데
자, 이거는 보통 그 RX-EC라는 IC를 써서요. 기존에 그 RF를 받은 것을 여기 그 6번, 7번, 12번, 10번, 11번 핀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무선으로 어떤 명령을 받아서 결국은 right, left, forward, backward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전진, 후진 이러한 기능으로 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IC가 RX-EC라는 IC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RX-EC 출력은 전후 좌우를 나타내는 출력은 결국은 6번 핀, 7번 핀, 그 다음에 11번 핀, 10번 핀 이렇게 4핀을 제어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후 좌우의 그런 기능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터가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은 방향을 제어하는 모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모터는 전진과 후진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결국 이제 전진, 후진, 좌우의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RC카가 전진할 거냐, 직진할 거냐, 방향을 틀 거냐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로 받았던 것들을 결국은 이 칩에서 저희가 STM32 스마트 로봇 보드에서 4개의 핀을 활동을 해서 바로 이제 요 4개의 핀에 연결을 하게 된 거죠. 전진, 후진, 좌우의 핀에 연결을 해서 그것을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건전지 4개를 써서 12V로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터에서 요 지금 후진과 전진을 트랜지스터에 어떤 거를 주냐에 따라서 액티브 상태가 되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0번 핀으로부터 나온 시그널 하이가 되게 되면 Q7하고 Q6이 액티브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차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그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방향은 후진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전진 방향은 반대로 이제 이쪽 11번 핀에서 on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지금 Q8과 Q5가 액티브 상태가 되고 Q7하고 Q6이 오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반대로 모터의 전류가 반대로 제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진과 후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좌우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신호 4개를 딴 거죠. 그래서 전진과 후진, 좌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점퍼를 알려서 결국은 해당되는 핀에 각각에 대해서 전진과 후진, 좌우의 핀을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핀맵이 바로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RX, TX, 블루투스 연동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3.3V를 인가해야지 모듈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모듈 3.3V를 인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핀맵을 처리하게 되는 단순한 구조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RC카와 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조이스틱처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센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진, 후진, 좌우 제어가 되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 음성 인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진, 후진, 좌우라는 음성 명령을 주게 되면 이것이 RC카로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뜯어보게 되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형태로 해서 4개의 전진과 후진, 좌우라는 4개의 그 핀을 선을 따서 아까 같은 곳에 연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투스를 해서 UART 통신할 수 있는 SPP, 시리얼 프로파일로 되어 있는 그런 블루투스 UART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를 3개를 더 쓴 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7.5V가 나오는데 이 7.5V에서 7805라는 것을 써갖고 5V로 레귤레이션 한 다음에 CPU에 전달했는데 이렇게 모터가 구동하면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자꾸 리셋이 돼서 건전지 3개를 따로 CPU에 전원용으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 핀맵으로만 뭐 기타 회로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보드와 빵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하고 전후 좌우 선을 따서 연결을 해놓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가 만든 보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나머지는 데모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을 누르면 기다리게 되면 자, 커넥션이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 상태가 되고요. 네, 전진, 후진, 네, 방향, 제어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센서를 누르게 되면 센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 전진이 되고 후진이 되고 네, 방향에 따라서 제어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는 오프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요.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지금 음성 인식이 된 거를 밑에 보시면 텍스트로도 표시가 되고, 자, 이것이 실제로 스마트폰에 전달이 돼서 음성 인식으로 RC카가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강좌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